자, 이 시간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문학 일반, 문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비평이란 무엇이냐, 문해하자란 무엇이냐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고, 이 시간에는 현대문학의 장르,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이런 걸 보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거기에 시의 정의가 나오지만 읽어버리겠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비유와 상징, 심상을 통하여 운율적 언어로 표현한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그런 운문문학이다. 다음, 문학적 정의 보니까 서정 장르 대표적인 갈래야. 외부 세계의 자아화 밑줄. 외부 세계의 거기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 외부 세계의 자아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하기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부 세계와 자아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자아가 표현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 이어서 시의 특성 나오네. 암시성, 함축성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고도로 정제된 언어 사용으로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함축성 있게 표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함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등장해? 비유와 상징이 등장한다. 비유와 상징이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정사성, 주관성으로서의 시인의 순화된 개성적 정서가 바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를 읽고 그 시에서 감동을 느끼게 된다면 여기는 정서의 문제거든. 그치? 그래서 주관적 정서에서 여러분 자신은 시가 가장 주관적 장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정서에 있어요. 다음, 사상성, 주제죠. 그쵸? 다음, 이어서 네 번째, 음악성. 이 음악성이란 말이 다른 문학 장르와 시를 구분한 제1의 요소가 됩니다. 다른 문학 장르와 시를 구분한 제1의 요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 해화성, 영상성이야. 그래서 다섯 번째 영상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해화성이죠. 뭐야? 우리가 여기는 이미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 그래서 그 옆에 탐구학습 봅시다. 탐구학습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함축성의 원리가 개입한다. 서사성 거리가 먼 이야기지. 이번에 서사성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야? 스토리의 전개를 가지고 말한다. 스토리란 뭐가 필요하지? 인물, 사건, 배경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나오는 2번은 틀린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엔 시의 갈래가 나오네. 시의 갈래에 보니까 먼저 형식상에서 먼저 정형성이 나온다. 먼저 거기에 형식상의 문제에서 첫째, 정형시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정형시라고 하는 일정한 형식과 규칙적 리듬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뭘 같지? 대체로 애역률 또는 애죄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시조, 가사, 민요, 창가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시가는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치?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정제된 정신 도솔가다. 됐습니까? 밑줄. 그래가지고 그 옆에 뭐라고 쓰냐? 부정가야. 부전. 오늘날에 전화해지지 않습니다. 그쵸? 오늘날에 전화해지지 않는 신라에 도솔가가 있었는데, 이 도솔가가 그 효시로 알고 있다. 도솔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부정가요, 도솔가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밑에 뭐가 나왔지? 여러분 잘 아시는 정완영의 조국이 나왔습니다. 행여 다칠세라 너를 안고 줄고르면 떨리는 열 손가락 마디마디 애인사랑 손다자의 재료는 서러운 내 가얗고요. 통기둥 줄면 초가삼간 탈이 뜨고 흐느껴 목매면 꽃잎도 떨리는데 푸른 물 흐른 정에 눈물 비친 흰옷자락 그랬어요. 통곡은 다 못하여 하늘은 멍들어도 피 맺힌 12줄은 구비구비 애정인데 청사나 왜 말이 없이 학처럼 여이느냐 그랬어요. 자, 정완영의 조국이라는 시인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간다. 여기 나오는 정완영의 우리가 아는 정완영의 조국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현대시조예요. 이건 현대시조로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전 몇 년이야? 전 3년. 시조니까 수락이 안 돼. 전 3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야? 각
삼행이야. 그렇죠? 그리고 각 사음보울이에요. 그래서 전 3년에 각 삼행에 사음보를 띄고 있는 정제된 정의사 일정한 틀에 맞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다. 행여 다칠세라 너를 안고 줄고르면 너는 뭐야? 가야꼬야. 너는 바로 가야꼬다. 의인법이죠. 그렇죠? 너를 안고 줄고르면 떨리는 열 손가락 마디마디 애인사랑 손닿자 애절해오는 서러운 내 가야꼬야. 그래서 그런데 이 가야꼬는 바로 무엇이냐? 아직은 안 나왔지만 뭐지? 분단조국이야. 그렇죠? 그래서 조국 분단에 대한 슬픔을 담고 있는 시조다 이런 이야기야. 그랬을 때 둥기둥 줄면 초가 삼간 탈이 뜨고 흐느껴 목매면 꽃잎도 떨리는데 푸른 물 흐른 적에 눈물 비친 인호자락이야. 그랬을 때 편의상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갔을 때 뭐라고 나왔냐? 둥기둥 줄면 초가 삼간 달이 뜨고 과거야. 그치? 다음 흐느껴 목매면 꽃잎도 떨리는데 이건 현재야. 그쵸? 그랬을 때 둥기둥 줄면 달이 떠올 때는 뭐야? 우리 과거의 평화야. 이건 뭐야? 슬픔으로 얼룩진 건 분단조국의 현실. 슬픔으로 얼룩진 건 분단조국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푸른 물 흐르는 정이란 말 나오지. 이때 푸른 물 흐르는 정. 푸른 물은 뭐야? 청사야. 우리의 역사야. 그리고 흰옷자락은 뭐야? 백의민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단조국의 슬퍼하는 우리 민족의 한을 담고 있는 게 두 번째 수다. 다음. 그래서 제2연을 통해서 너가 바로 가야꼬고 가야꼬가 분단조국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통곡은 다 못하여 하늘은 멍들어도 피 맺힌 12줄은 구비구비 애정인데 청사나의 말 없이 학처럼 여인이야 해가지고 청사에 바로 뭐죠? 조국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죠. 조국에 대한 한과 절규를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야. 자, 다시 끊었어요. 자, 첫 번째 수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수가 뭐라 나오냐? 행여 다칠세라 너를 안고 죽으면 간다. 보세요. 행여 다칠세라 너를 안고 줄고르면 이거야. 그렇죠? 그 다음 이어서 떨리는 열 손가락 마디마디 애인사랑 손닿자 애제로는 서러운 가야꼬여 이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전 몇 행이야? 3행이야. 전 3행이고 이음보,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 뭐야? 사음보야. 전체가 12행이야. 그래서 정제된 정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걸 정형시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자유시와 산문시가 나온다. 이어서 자유시와 산문시가 나와. 여기에 자유시가 있고 여기에 산문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이 둘의 공통점을 묻는다 하면 둘 다 뭐죠? 내재율을 지닌다는 점이다. 내재율. 대체로 밖으로 운율이 드러나 보이는 데 비해서 밖으로 운율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 그러나 차이점이 뭐냐? 만약에 차이점이 뭐냐 묻는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과 행의 구분이야. 그랬을 때 자유시는 연과 행의 구분이 있고 산문시 연과 행의 구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야. 이랬을 때 지난 문해사조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서구문학에서 여러분 상징주의에 누가 있었지? 보들레르가 있어서 이 보들레르가 서구문학에 있어서 상징시와 산문시의 개척자예요. 이 보들레르가 상징시와 산문시의 개척자예요. 그러다가 여기 나온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이 악의 꽃이란 말을 이 땅에 번역 소개한 것이 뭐냐면은 김어그 오네의 무도요. 오네의 무도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번역 시집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번역 시집 김어의 오네의 무도는 상징시와 산문시의 개척자인 보들의 악의 꽃을 이 땅에 번역 소개한 거야. 이때가 몇 년이냐? 1918년이야. 1918년에 이것이 나왔는데 이어서 나오는 게 김억의 보문간다 주요한의 불놀이요. 근데 둘 다 상징주의 작품이야. 결국은 한국
한국에 자유시와 산문시가 도입된 것은 보드넬의 악의 꽃을 이 땅에 번역 소개한 김억의 온해의 무도가 도입된 그때부터. 이어서 나오는 게 1919년에 이 땅의 최초의 문해지인 창조가 간행되거든. 이 창조가 간행된 때, 이때거든. 그러므로 결국 최초 근대적 번역시인 온해의 무도를 통해서 서구의 자유시와 산문시가 이 땅에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 그치? 자, 그래, 이렇게 보시고. 그랬을 때 그 밑에 뭐가 나오냐? 현대시의 대부분은 자유시에 속한다. 다음 두 번째. 산문시는 영과 행의 구분이 없어서 산문적 형태지만은 해, 조준의 봉황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산문시가 산문과 구별된 요소는 내재율이야, 시적 언어, 압축성, 함축성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요. 왜냐하면 산문은 객관적이고 운문은 주관적이거든. 그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다음. 그 옆에 보니까 시들이 나왔단 말이야. 탐구학서에 보니까 시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3번만 조지훈의 박목월의 나그네예요. 자유시야. 나머지는 전부 다 현대 시조들입니다. 모두 현대 시조들이야. 근데 시조는 뭐라고? 정제된 정형성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뭐라고 쓰냐? 시조의 정형성은 아직 안 했죠? 음보율 때문에 이렇게 써줘. 그래서 각 행이 4음보고 전체가 12음보라는 음보율 때문에 시조의 정형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탐구학습에 1번, 2번, 4번은 전부 시조야. 그러나 3번만 지금 박목월의 나그네랑 자유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이어서 우리 교재 349쪽 맨 하단에 뭐가 나오냐? 여러분 박제3의 봄바다에서라고 나와. 거기 보니까 나온 게 박제3의 봄바다에서는 시간인데 이 시 제목을 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박제3의 밤바다라는 시도 있어요. 이건 봄바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먼 옛날에 어린 시절에 남평 문씨 부인이 있었는데 이 문씨 부인이 내가 코 흘리고 다닐 때 코를 닦아줬대. 그 치마로 코를 닦아주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왜 그랬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거기다 남평 문씨 부인이 물에 빠져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어.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내가 그 여인을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갑니다.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환한 꽃밭 같네 참. 그러면 그 앞에 환한 꽃밭 앞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어. 뭐가? 봄바다는 이란 뜻이야. 봄바다가 환한 꽃밭 같아. 눈이 부시어 저것은 꽃이 핀 건가 꽃이 진 건가. 도대체 봄바다가 환한 꽃밭 같은데 저것이 꽃이 핀 건가 진 건가. 그래서 꽃이 핀 건가 꽃이 진 건가 했는데 만약에 꽃이 핀 것을 뭘로 봐? 생성의 의미 또는 부활의 의미로 본다면 여기 난 꽃이 진 것은 소멸과 상실의 의미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피는 것 지는 것을 같이 한 그러한 꽃밭이야. 그러니까 바다를 보니까 피는 것과 지는 것이 같이 해. 뭐야? 삶과 죽음이 공존해. 바다에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러한 꽃밭에 저것은 저승인가 아닌가 이런 뜻이야. 저것은 저승사리가 아닌 건가? 참 실로 언짢다고 할 것인가 기쁘다고 할 것인가. 만약에 봄바다가 꽃이 피었다고 본다면 기쁜 거야. 하지만 죽음의 공간으로서 꽃이 지는 공간이라고 본다면 그건 언짢은 거야. 그렇죠? 거기 정신없이 앉아있는 섬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았다 해도 그 많은 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순서를 나누고 있는 반짝이는 봄바다와 같이 저승 어디쯤에 호젓이 밀린 섬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까 그랬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첫 번째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봄바다의 이미지다. 그래서 뭐죠? 살았다고 할 것인가 죽었다고 할 것인가 핀 것인가 죽은 것인가 산 것인가 뭐죠? 죽은 것인가 다 구분해주고 있어. 그치? 됐습니까? 그러므로 거기 나오는
350쪽 위에서 두 번째야. 호젓이 밀린 섬에서 거기 나온 섬에다가 네모를 딱 쳐줘. 그죠? 이때 여기 나오는 섬은 뭐냐? 산자와 그치? 죽은 자. 죽은 자의 공존이야. 공존의 공간이다. 그래서 선생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공간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게 나오지. 뭐라고 나와? 우리 교재 349쪽 맨 하단에 그 많은 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숨소리를 함께 나눈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함께 숨소리를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 호젓이 밀린 섬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공존의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들어가. 이제 그 봄바다를 보니까 떠오르는 게 남편 문시부인이야. 우리가 소시적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까지를 사랑한 남편 문시부인은 그러나 사랑하는 아무도 없이 한낱 꽃밭 속에 치마를 쓰고 찬란한 목숨을 풀어 헤쳤더란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무도 없어. 이 남편 문시부인이 혼자 살았던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낮에 한낮에 그 꽃밭에 어디에 바닷속에 찬란한 목숨을 풀어헤쳤으니까 그가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어요. 그녀가. 확실히 그때로부터 했던가. 그 둘러쌌던 피단치마를 새로 풀며 우리에게까지도 설레는 물결이라면 우리는 치마 안자락으로 코 훔쳐주던 때의 먼 향내 속으로 살 달아 마음 달아 젖는다는 것인가 그랬네. 남편 문시부인에 대한 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돛담배 두엇 해동가 봐요. 해동가 밑줄. 이때 해동가는 뭐야? 말 그대로 해가 질 때까지의 시간이란 뜻이야. 해가 질 때까지의 시간이야. 해동가 봐요. 그 참 흰나비 같네. 그래서 뭐가? 흰나비 같은 게 뭐야? 돛담배 두엇이야. 그러나 실은 뭐야? 죽은 남편 문시부인이야. 그래서 흰나비가 결국은 남편 문시부인의 환생이다. 뭐라고? 재생과 부활의 의미가 있다. 봄바다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박진남의 봄바다에서는 여기 나온 남편 문시부인을 소재로 해가지고 결국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면서 문시부인에 대한 회상을 보여준 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영광의 구분이 전혀 없어요. 영광의 구분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뭘로 봐? 산문시로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음 이어서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통상 여기 나오는 정형시의 형태에서 자유시로 이것이 사문시로인데 결국 정형시가 자유시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시가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 사이가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쩌죠 이런 정제된 틀을 가지고는 사상과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정형성이 파괴되는 거야. 그래서 정형시가 자유시로, 자유시가 사무시로 가는 것을 우리 문학이 발달한다고 이야기를 해.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내용상의 문을 한번 가보자. 이 내용상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서정시가 나왔어. 대단히 주관적이며 주정적인 시예요.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노래한 시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네. 그렇죠? 거기 보니까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나와요.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의 시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돼. 그렇죠? 간다.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누가 나왔어? 나가 나왔고 너가 나왔어요. 나는 누구야? 시적 화자여. 그렇죠? 너는 누구야? 시적 청자야. 그렇죠? 그런데 나는 누구야? 제목이 뭐야? 슬픔이 기쁨에게야. 나는 슬픔이고 너는 누구야? 기쁨이야. 그렇죠? 그런데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동그라미. 겨울밤 동그라미 쳐주세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자, 제가 이제 금방 뭘 동그라미 쳐라 했지?
겨울밤에다 동그라미 치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겨울밤 어떤 의미가 있어?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있으며 뭐죠? 가난의 의미도 있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할머니가 말입니다. 뭐죠? 귤을 팔아. 근데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는 누구야? 대단히 이기적이며 대단히 개인적이야.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할머니에게 결코 연민과 동정, 그렇죠? 이런 걸 지니지 못하는 대단히 이기적이며 개인적인 인물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기를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넣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 밑줄. 핵심은 뭐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기를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너가 가장 중요시 게 뭐야? 기쁨이야. 그 귤값을 깎으면 넌 기뻐했단 말이야. 하지만 그 기쁨보다는 기쁨만큼이나 기쁨과 슬픔이 얼마나 평등한 것인지, 너의 기쁨만큼 슬픔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에게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자, 이번에는 거기 나온 어둠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딱 쳐줘. 그죠? 어둠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는 겨울밤에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나 좀 도와줘, 제발 내 손 좀 잡아줘 하고 또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동정과 연민,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결코 손을 잡아주지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얼어 죽을 때, 결국 동사자 누구야? 할머니하고 동일한 인물이야. 사회적 약자야. 사회적 약자가 결국은 얼어 죽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를 위하여, 흘릴지 모르는 눈물 위하여 나는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 밖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자, 실판 좀 지울게요. 이때 여기 나오는 한방눈에 다시 동그라미야. 이때 여기는 한방눈, 어둠, 겨울밤 모두 동의해요. 모두 동의해요. 한방눈은 우리를 포근하게 해주거든. 근데 사람들이 한방눈은 뭘로 봐? 긍정적 이미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야. 시련과 고난과 역경으로 봐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소외된 이웃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너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겠다. 도대체 여기는 기다림의 시간이란 무엇이냐? 뭐죠? 결국은 깨달음이야. 너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너가 얼마나 개인적인 인물이었는지, 너가 이웃의 아픔에 얼마나 무관심한 존재였는지, 이웃의 아픔에 얼마나 무관심의 존재였는지, 뭐죠? 너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시간, 그죠? 깨달음과 반성의 시간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는 동안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이 한방눈이 긍정적 의미라면 뭐죠? 너에게만 가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봐서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오는 것이야.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도 데리고 주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야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데리고 주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가겠다. 이때 여기 나오는 한방눈과 대조적 의미를 지는 것이 봄눈이야. 봄눈이야. 이때 봄눈과 대응돼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야? 보리밭이야. 보리는 매년 늦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겨울을 견뎌낸 다음에 언제? 봄에 벤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때 보리는 뭐야? 생명력이야. 뭐라고? 희망이야. 위에서 이야기한 겨울밤과 어둠과 한방눈을 모두 딛고 땅을 뚫고 나온 것이야. 그러므로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데리고 주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슬픔의 힘이 바로 뭐요? 이거야.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꼭 이 말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건 시험에도 잘 나와. 뭐라고? 역지사지. 특히 여기 나오는 앞에 있는 지자는 땅지자, 뒤에 있는 지자는 갈지자요. 이걸 바꿔 쓰신 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바꿀 역자거든. 서 있는 땅을 바꿔서 그것을 생각해보라. 서 있는 땅을 바꿔서 그것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너가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 또는 고통받는 이웃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 이런 이야기야. 주어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슬픔은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화합과 용서와 동행의 삶을 살 것이냐, 화합과 용서와 동행의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그래서 뭐죠? 말 그대로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걸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리 했을 때 이 시는 뭐죠? 대단히 주관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거다. 자기 생각이야. 그치? 맞죠? 그래서 이런 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정시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의 상징성에 가서 한 번 더 손을 대봅시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서사시와 극시야. 그 다음에 서사시와 극시가 나오는데 이 둘의 자 간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무엇을 전개야? 스토리의 전개요. 스토리의 전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그 옆에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는 구지가야. 이규보의 동명왕, 이승우의 제왕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신동엽의 금강, 김용호의 남해 창가 나오죠? 거기 나오는 신동엽의 금강, 김용호의 남해 창가. 그렇죠? 밑줄 쳐보세요. 책 날개 동그란 미음번에 신동엽의 금강, 김용호의 남해 창가, 바로 그 위에 김동완의 국경의 밤. 세 개를 밑줄을 쳐줘. 이게 한국의 현대 3대 서사시야.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이것이 한국의 현대 3대 서사시다. 이것이 한국의 현대 3대 서사시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주의하세요.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자, 그렇게 봐주고 여기 나오는 둘 다 뭐죠? 스토리의 전개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여기 나오는 서사시는 말입니다. 대단히 객관적이에요. 대단히 객관적이며 대단히 서술적이야. 그런데 희곡이라는 게 그렇듯이 객관적이긴 하지만은 이건 뭐야? 담화적이야. 대화유로 돼 있어. 그래서 한국의 시에는 극시가 등장을 안 해. 셰익스피어, 괴테 이런 사람의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한국 시에는 극시가 없어. 서구의 고전주의 문학이 등장하거든. 그러므로 말입니다. 한국에는 서정시와 서사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리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서정시와 서정시인가? 서사시인가? 하고 헷갈리는 게 있어. 그것이 우리가 뭐죠? 서사적 서정시야.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20년대 중반이야. 20년 중반 이화가 등장하면서 이화의 계급주의 문학에서 소위 서사적 서정시가에서 등장을 해요. 그렇죠? 나중에 현대문학사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화는 여러분 자신 한국의 계급주의 문학 카프의 핵심적인 인물이거든. 그래서 이화, 김기진 등에서 소위 서사적 서정시가 등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사적 서정시는 계급주의다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아. 그건 아니고 30년대 40년대 오면은 한국의 전통적인 시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자신 이번엔 태도의 문제야. 이번엔 태도의 문제다. 자, 칠판 좀 지울래. 이번엔 세 번째 태도의 문제. 태도의 문제에 주정시가 있고, 그렇죠? 주주시가 있고 주의시가 있어. 그런데 주정시는 정서가 주가 돼요. 그러나 이건 뭐가 되지? 지성이 주가 돼. 그러나 여기 나오는 정서가 주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정서의 과잉의 문제점 생겨요. 그렇죠? 낭만주의 문화의 그 대표적이지. 주지시가 되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지시가 되면 지성과 이성이 감성을 절제하게 된다 이러냐.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시가 가질 수 있는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죠? 정서 결을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정과 지가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주의시다. 이것이 한국 문학에서 어디에서? 유치원 문학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1935년 유치원 문학에서 처음 등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야. 맞죠? 이렇게 보시면 돼. 다 이어서 그리했을 때 우리 교재에 뭐가 남았느냐? 주정시 나오죠? 김소월, 한용운 등등이야. 김소월, 한용운 등등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주지시 나오네. 주정시가 정서의 과잉을 가져온 데 비해서 주지시는 지성의 중시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인간의 감성을 억누른 걸 가지고 말한다. 이리 했을 때 그 밑에 황동규의 귀향지 나오네요. 황동규의 귀향지. 그쵸? 자, 그 옆에 보니까, 그 옆에 황동규, 거기 보니까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자, 써볼까? 황동규의 귀향지야. 자, 읽을게요. 읽으면은 뭐라고 나오냐?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뭐지? 자, 떠돌다 왔나봐. 그치? 여기저기 떠돌다 왔나봐. 그치? 다 이어서 길게 부는 한지바람. 한지라는 한자도 참 신기하네. 그쵸? 왜냐하면 추울한 자다 땅지자야.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이야. 차가운 바람. 바다 앞의 집들을 흔들고 긴 눈 내릴 듯 낮게 비치는 불빛이야. 뭐라 나와서? 묘사야. 묘사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냐? 거기 나오기를 이번에는 한지바람 나오죠. 한지바람이 나오고 이것과 대조되어 뭐야? 불빛의 이미지가 나왔어요. 이때 한지바람에 뭘 가져와? 차가움의 이미지를 가져온다면 여기 나온 불빛은 따뜻함의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소위 뭡니까? 냉온 감각의 대조를 가져옵니다. 냉온 감각의 대조를 가지고 와. 다 이어서 그 다음 지전에 그려진 반듯한 그림을 주머니에 구겨놓고 반쯤 단 담배를 그림자처럼 꺼버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배 있는 대로 내려간다. 다시 뭐야? 서술이야. 됐습니까? 다음. 항구에 있다가 배를 보러 내려간 모양이야. 다음. 이어서 정박 중에 어두운 연골들이, 연골은 그냥 뱃머리라고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항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바다거든. 얘가 바다인데 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뱃머리야. 연골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항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됐습니까? 뭘 보여주고 있어? 배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 쓰냐? 꼬기를 써줘. 뭐라고? 배들의 모습에다가 거기에 뭐가 있지? 모두 고개를 들고 항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주행을 묶어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써. 뭐라고? 주객전도 기법이야. 주객전도 기법은 내가 그를 보고 있는데 그가 나를 보고 있다 했거든. 내가 배를 보러 가는데 배가 나를 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주객전도의 기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주객전도의 기법은 뭐죠? 감정을 절제한 시적 장치야. 감정을 절제한 시적 장치다. 다음 이어서 어두운 하늘엔 수삼개의 눈송이 하늘의 새들을 따르고 있었다는데 거기 나오는 수삼개의 눈송이가 뭐죠? 하늘에 떠 있어요. 하늘의 새들을 따르고 있었다 해가지고 하늘의 눈송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눈송이는 무엇이냐? 그렇죠? 여러분 자신 뭐죠? 떠난 가벼움이야. 동경 대상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새와 연결돼 가지고 뭐죠? 내일 아침에 다시 동이 트면 떠날지도 몰라.
그래서 기항지가 뭐냐? 항구는 항구인데 잠시 머무르는 항구예요. 가다가 뭐죠? 기름을 넣는다든지 잠시 배를 수리한다든지 이러한 임시 항구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착과 떠남, 정착과 떠남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서술되었다가 묘사되었다가 서술되었다가 다시 묘사돼요. 사오는 묘사되고 있어. 그래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항구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주지야. 이성과 지성에 의해서 감정을 절제하는 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주의시는 정과 지의 합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의 시가 바로 그걸 대표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그렇죠? 넘어가 보세요. 있죠? 다 이어서 거기에 나오길 이번에는 손수시와 서정시도 나오네. 손수시와 서정시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손수시는 말 그대로 시의 본연의 모습에 맞죠. 그죠? 대단히 주관적이며 주정적이며 정서적이야. 목적시는 사회적 이념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시 하면 1920년대 계급주의 문학을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사실은 계몽주의 문학도 목적문학이야. 계몽주의 문학도. 소위 우리나라 개화기 초기에 있던 창가, 그쵸? 신체시, 개화가사 전부 다 뭡니까? 목적문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과문학, 프로문학. 1960년대에 등장한 한국의 참여문학 뭐다 뭘로 봐줘야 돼? 목적문학으로 봐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이렇게 보시면 돼.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번에는 시의 함축성의 문제가 나와주고 있네요. 시의 함축성의 문제 나와. 도대체 시어란 무엇이냐? 함축성, 압축성, 주관성, 어조성. 그렇죠? 함축성이란 뭐야? 작가에서 창조적 의미가 부여되는 걸 함축성이라고 하고. 다음 압축성. 시어는 절제되어 있어야 돼. 시는 감정의 나열이 아니라 감정의 응축이거든. 그다음에 주관성, 그 다음에 어조성 이렇게 나오네.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밑에 생생특강의 일상어와 시어의 비교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에게 함축적 표현이란 무엇이냐를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은 이미 시어 저번에 어휘편에서 단위어에서 문맥적 의미와 함축적 내포적 의미를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시적 화자에 의해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냐 이러한 문제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런 걸 보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시어는 함축적이며 다의적이며 정서적이며 암시적이며 내포적이다. 시어는 간접적, 개인적, 주관적, 운율적이다. 시어는 비약적이며 날카롭다. 시어는 시인의 느낌, 태도, 해석을 표출한다. 일상어는 지시적, 개념적, 예언적이다. 지시적이란 뭐야? 사전적이야. 사전적이야. 어머니를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푸는 게 사전적, 지시적이고 조국이라고 푸는 게 함축적, 내포적이야. 그래서 일상은 직접적이며 비개인적이며 객관적이며 비운율적이다. 그 다음에 일상은 논리적이며 객관적이다. 왜? 의미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거든. 시어는 정서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서 일상은 의미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 이어서 사실과 정보의 교류, 보고 이런 데 적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옆에 나와주고 있는 게 뭐냐? 그 옆에 나와주고 있는 게 다음 중 내포적이며 같은 걸 물어봐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 나오죠?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나오는 이어만이 누구요? 시적 화자란 말이야. 그렇죠? 시적 화자요. 그런데 봐요. 니은은 뭐죠?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누구야? 시적 대상 꽃이제.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죠? 쉽게 고를 수가 있어. 자, 다음 시간에 그 시를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시의 함축성이란 무엇이냐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운율대 종류부터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